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현재 변호사의 핫토크 순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강 변호사님. 요즘 평생에 제가 별로 보지 못한 희한한 장면들이 많이 그런 게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요, 소장님. 그 중에서도 좀 쇼킹한 게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동료 판사들을 탄핵해달라고 네. 촉구를 해요. 그래서 이 판사들만큼은 저는 네. 어느 쪽이든 무슨 뭐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일제의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최후의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집단이 저는 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그거는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근데 문제는 그 판사들이 자기들이 정치 행위하는 거라고 인정을 안 하겠죠. 근데 거기서 더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법부는 항상 마지막 보루라는 말을 우리가 제일 많이 쓰거든요. 마지막 보루.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마지막 보루고, 결과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마지막 침해자가 되는 건데요. 항상 마지막 보루, 마지막 마지노선,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고, 정말 웬만해서는 정치 권력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분리를 한 것도 각자의 특성과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치 권력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말은 좋죠. 사법개혁, 사법농단이라는 표현을 또 썼는데,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 이제 생활적폐, 아주 한 번 써서 잘 먹혔던 것들을 지금 연달아 계속하면서 또 한 번 히트를 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법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정말 명분도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탄핵까지 되려면 어쨌건 간에 헌법 내지는 법률에 위배된 행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차적인 절차가 형사재판, 민사재판 이런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사실은 헌법에 대한 판단만 주로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법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수사를 하고,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를 해요. 그럼 형사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최소한 이 정도 가장 기본적인 이미 있는 사법 시스템을 거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핵까지도 시켜야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또 헌법재판으로 가고 국회로 가고 하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법을 다루는 판사들이 모여서 같은 법관을 탄핵으로 바로 가게 한다? 탄핵으로 바로 가게 한다는 건요, 법관을 최소한의 사법 재판과 사법 시스템도 거치지 않고 정치 재판으로 단죄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 법관이 얘기했다는 것이 더더욱 지금 얼마나, 자, 지금 물어볼 게 많으니까 좀 짧게 답을 하시고 이렇게 주고받읍시다. 예, 저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재판에 매일 가시잖아요. 네. 판사 들어오면 전부 기립하잖아요. 네. 검사 들어오면 기립 안 하잖아요. 검사실 갔을 때요? 예, 기립 안 하잖아요. 물론요. 그럼. 예. 근데 판사는 들어오면 기립하자고. 네. 법정에 설이라 그럽니까? 그거는 법정에 대한 얘기죠. 네. 그러면 왜 판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전부 방청객까지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도 아닌 사람까지 왜 다 일어서야 됩니까? 그것이 들어온 판사가 잘났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사법부에 대한 예의예요. 사법부에 대한 예의다. 예. 그러면 다른 부대는 정부 부서에 갔을 때, 그렇죠. 우리가 기립하는 건 아무 데도 없잖아요. 없죠. 어디를 가도요. 딱 재판정만 가면 판사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판사한테만 특별하게 다른 데서는 안 하는 예의를 갖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재판을 하는 어떤 존재, 사법부죠. 사실 법관 개인의 역량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을 모든 국민이 존중한다는 것에 대한 사전 약속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반발할 수 있고 불복할 수 있고 저것을 부정하고
이럴 수 있다고 하면은 재판이 정말 개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한 네. 승복의 의미로 네. 전부 기립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나는 이 과거에 판사한테 좀 기분 나쁜 기억이 있어서 네. 판사가 들어왔을 때 안 일어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경우를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일단은 경위가 이 법정 경위가 일어나라, 예, 일어나라고 이런 안 일어나면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밖으로 내보낼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경위가 이렇게 일어나라 그럽니까? 판사가 딱 들어와서 방청객이 기립한 다음에 판사가 앉자마자 방청객이 같이 앉아요. 네. 그 시간이 워낙 짧아서 어. 안 일어나고 앉아 있을 때 법정 경위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라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이 판사가 앉아버리기 때문에 다들 앉으니까 더 이상 자, 문제는- 이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요. 이제는 재판정에 가서 한번 판사들이 지금 판사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니까 안 일어나는 걸 좀 한번 테스트 해보길 바라요. 그런데 제가 또 묻고 싶은 이야기는 재판부에서 판사가 어떤 판결을 했을 때 뭐 고함을 지른다든가 네. 항의를 하면 네. 끌어내지 않습니까? 처음엔 경고를 처음을 경고하고 하고 나중에 계속 끌어내고 그러면 또 어떨 격전이 때는 감치도 하더라고요. 감치도 합니다. 감치라는 예. 게 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감치라는 거는 뭐 일시적으로 어쨌든 유치장 같은데 이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 재판 이제 지휘권이라는 게 있어서 예. 소란스럽게 하거나 재판을 방해하거나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법관이 일시적으로 감치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일시적으로 감치 명령을 하죠. 음. 그러면 감치 명령을 하게 되면 이 구치소에 갇히는 겁니까? 갇히게 됩니다. 예. 서울구치소나 동부구치소 같은 구치소로 가게 됩니까? 아마도 구치소까지는 아니고 대부분은 유치장 그럼 유치장은 가능성이 어디? 많을 것 같아요. 법원에 따로 유치장이 인근에 법정 안에 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감치 며칠 이렇게 하던데요? 맞아요. 감치는 그 날짜를 이렇게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최대가 30일인가 10일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 근처 이내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나?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유치장.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세히 묻는 이유는 그만큼 법정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 권위를 강요하잖아요. 근데 강요가 아니라 그걸 따라주니까 사회적 합의인데. 근데 법정만이 저런 권위를 강요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승복하는 이유는 판사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들은 네. 정의로운 관점에 서서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그죠? 그래서 사법부를 상징하는 물건이 뭡니까? 상징물이? 저울이잖아요. 그 저울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공정성. 공정성을 저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판사들이 자기들끼리 우리 법 연구원이 무슨 네, 국제관계법 예, 예. 연구원이 예.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법연구회라고 해놓고 실제로 모이는 거는 법연구하는 게 아니라 색깔이 비슷한 성향의 좌파 성향을 가진 모이는 판사들끼리 모여 가지고 네. 일종의 이너서클화 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판사 회의라는 것도 없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그걸 이제 공식 회의로 인정을 했다며 전국 판사회의라는 걸. 원래 법관회의는 있었습니다. 예, 법관회의. 사법부의 근데 그게 구성원이다 보니까. 그게 무슨 거기에 일종의 이 공식화된 회의처럼은 하지 않고 그냥 법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기에 공식성도 또 부여했다라 공식적인 회의 기구다라고 공식성을 부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판사들끼리 동료 판사들을 지금 탄핵시켜 달라고 법적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투표를 하고 그래가 그 판사들은 어째 뭐 10명 미만이 왔더만요. 예. 근데 법관 대표회의이기 때문에 전국 판사가 온 것도 아니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표합니까? 판사들 중에 지역별로 대의원이 있나요? 그것도 노조처럼? 그런 건 없죠. 직급에 따라 한 거죠. 지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을 해서 일단 직급 이상으로. 예. 이 판사들 조직은 대법원 있고 고등법원 있고 지방법원 있고 지방법원 지청이 있죠. 없습니까? 지원 있죠. 지원이 예, 있죠. 예. 지원이.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대변하는 지역별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전국의 판사들의 뜻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소통을 할 수는 있지만 법관을 탄핵하는 문제를 이런 의사결정 구조와 이런 구성을 가지고서 뭔가를 결정한다?
그거 거기에 어떤 정당성이 있고 어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려는 게 안 되는 거죠, 말이. 전국에 판사는 몇 분쯤 되십니까?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검사는 한 2천 된다니까 비슷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으니까 근데. 판사 숫자가요? 그럼 뭐 판사를 뭐 일단 대략 한 2천 명이라고 봅시다. 그럼 2천 명 판사 중에서 100여 명 좀 남짓한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투표해가 그래 가지고 이 투표로 탄핵한다면 거기 올라온 각 지역을 대표하는 판사들은 그럼 나머지 판사들은 의견을 다 대변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반장들이 올라와가 반원을 대변한다면서 표결을 해서 그렇게 표결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참 잘하는 행태를 또 한 번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법관 탄핵 소추도 국회가 하는 것이고 예. 그렇게 소추되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예. 그 단초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 단초로 좌파들이 항상 잘하는 게 그겁니다.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 선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봐라. 법관들 내부에서조차 법관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게 필요한 거죠. 그걸 꾸린 거예요, 이번에. 판사... 대신 이런 질이 나쁜 행태고 정당성, 절차적 합법성, 뭐 명분, 법리 어떤 것에도 맞지 않는 그런 걸 다 무시한 채 오로지 여론몰이, 선동몰이 하기 위한 그림을 만든 거예요. 판사 숫자가 3천 명이라네요. 검사보다 판사가 대략, 많네요. 나도 오늘 여기 처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 숫자를 지금 3배나 5배로 늘리자고 판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판사 증원.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프레임으로 보자면 지금 사법농단 사건을 일으킨 목적은 문정권이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자, 판사들 고위층과 법원 행정처와 대법원과 그 다음에 이 청와대나 이런 권력이 서로 연락하면서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권력을 입장을 판사가 좀 봐주도록 그렇게 이제 법원 행정처가 배당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배당을 하고 그러면 이제 권력의 구미에 맞춰주면 권력은 아까 전번에 무슨 법원이었죠? 최고법원입니까? 어떤? 지금 이 판사들 일이 많아서 일반 사소한 사건들 상고법원? 상고법원이라는 네, 걸 만들어 가지고 네. 따로 그러면 판사들이 굉장히 뭐랍니까 밥그릇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거하고 바꿔 먹었다. 네,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정권이 이 사법농단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벌여서 판을 키워가는 문제는 결국은 이 정치 권력과 이 사법부, 수뇌부 간의 거래에 의해서 이 국민의 가장 중요한 사법 문제를 서로 간의 이 이해관계로 이렇게 판결을 하거나 장난을 쳤다. 그래서 사법의 정신을 농단했다. 그래서 처벌하고 쫓아내고 깜빵에 넣자.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약하자면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순수하게 보자면 사법 정의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런 것들을 끌어가고 있는 대법원장부터가 과거에 우리 법 연구회 네, 지금 회장이고 핵심이고 네네. 또 심지어 대법관에 간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법부 안에서 보수와 좌파들 간의 대결이 있었는데 지금 좌파 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좌파에 의해서 장악되니까 그 좌파들이 우파라는 성향을 가진 판사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숙청하는 그런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숙청은 진작부터 거의 대놓고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승진해서 밀려나는 것도 다 숙청의 한 예죠. 밀려나고 그 자리를 자기들 정부 성향과 맞는 사람들로 채워놓고 뭐 대법원장부터 해서 쫙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했고 그걸로도 부족한 거죠. 완전히 이참에 사법부가 왜냐하면 오랫동안 보수 정권이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좌파 정부는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대한민국의 온몸의 체질을 완전히 좌파로 바꿔놓느냐 거기에 올인을 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과격한 수단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중 하나가 지금 이렇게 사법농단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사실
어느 조직이나 비리나 잘못하는 사람은 있거든요. 뭐 대통령은 안 그렇습니까? 청와대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개인에 대해서 적법하게 수사하고 결과 보고 재판의 판결을 듣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사법농단, 국정농단에서 잘 해먹었잖아요. 그 재탕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법원을 싹 체질을 물갈이 하는데. 자, 그러면 그런 목적이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정치권에 잠깐 몸을 담고 있을 때 최고 실세를 이렇게 만나서 같이 있는데 어떤 정치인이 재판이 걸려가 와가지고 뭐 어르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부탁합니다 하니까 내가 법원 행정처에 누구한테 뭐 연락을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뭔가 옆에 동석한 사람한테 좀 물어보니까 나는 순진해가 법원 행정처에 판사를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사람으로 배당을 함으로써 네. 앞으로 그 판사가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네. 승진이라든지 이런 도움, 정치권에서의 도움을 감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당하게 본인이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재판을 조율하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거 사법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한번 멀찌감치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후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권의 권력 핵심에 유리하게 이런 이 사법부의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판사를 배치하거나 배당하는데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을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네. 제가 이렇게 들렀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법농단이 박근혜 정권에서만 있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사법농단이 저는 이제 변호사 단체도 있어봤고 그때도 법무부, 뭐 법원 이런 쪽도 보고 또 국회까지 저희가 활동을 하고 했었었는데 어떤 조직이든 내부에서 권력 싸움 그리고 줄서기 뭐 내 편 남의 편 해서 서로 줄 잘 서면 이제 인사가 쫙 올라가고 아니면은 미끄러지고 이런 것들을 제 생각엔 신이 아니고서 100%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로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은 재판대로 하지만 또 법원에 앞으로 살 길이 있잖아요. 뭐 지금처럼 그렇게 인사 적체가 너무나 심각하다든지 아니면 판사 개개인의 사건량이 너무 많다든지 그럼 판사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회, 정부 이렇게 통과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법원의 우두머리급에서는 법원 살 길을 위해서 또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활동을 합니다. 그걸 나쁜 말로 하면 로비 뭐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런 건 어디에나 있는 것이고요. 뭐 국회의원 한 명도 자기 지역구에 예산 많이 따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도 사법부 나름대로 똑같아요. 조직이나 예, 어느 정도는 인원이나 있습니다. 예산을 있어 따고 왔어요, 하려고 또. 로비도 하고 하겠죠. 네, 있어 왔고 그리고 소위 그 기득권층 아주 강력한 기득권층에 대해서는 칼날이 약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도. 근데 그거는 비단 어느 정권, 어느 정부 하에 농단 이렇게 이름 붙일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걸 이렇게 이름 붙임으로써 마치 지금 문정부는 이런 이것을 사법농단을 절대 근절시키고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명분 짓는 게 저는 너무나 가식적이고 위선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자체가 사법농단이에요, 지금. 저는 코드 한명숙 인사이고. 재판을 국회의원 한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까지 가도록 이렇게 네, 계속, 예. 하는 게 그런 거는 사법농단이 아니냐. 또 북한에 4억 5천만 불을 줬던 박지원 재판에서 있었던 일들은 그러면 그거는 진실을 다 밝히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판결을 했냐.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거는 그러면 사법농단이 아니냐. 숱한 이해가 가지 않는 사법부의 판결들이 많았지만은 국민들은 그냥 그게 그렇겠거니 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정권마다 판사와 브로커 변호사 미안합니다. 변호사 앞에서 브로커 변호사 간에 유착해가지고 한 번씩 뒤집어져서 판사들이 구속되거나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옛날에 맹동의 사채왕은 네. 아예 그냥 판사 한 명을 거의 쫄병처럼 쓰면서 했던 일이 작년엔가 터졌잖아요. 지금도 다 계속 네.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사법부나 판사들이 부패하다거나 특별하게 문제 있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있어 왔던 이런 류의 권력에 대한 또 한마디로 이 부패 커넥션에 의한 이런 유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상고법원 문제에 설치와 갈 엮어서 마치 지난 보수 정권에서 사법농단을 해서 사법부를 제 맘대로 운영했냐. 자, 문재인 정권은 그럴 수 있어요. 예. 검사는 뭐 그야말로 따까리니까. 미안합니다. 검사님들 따까리라 해서 불편하면 잘하세요. 예? 내가 이 말 나온 김에 하는데, 이명박 다스를요. 저는 이명박 때 다스니 도곡동 땅이니 이야기를 하다가 불편함을 많이 겪었어요. 예? BBK니. 그런데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명박 무죄 다 틀어주고, 그 다음에 특검에서 틀어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도 다 그냥 검찰에서 틀어주니까 의아무야 대가 끝난 부분을 자, 정권 바뀌어가 이제 다스는 이명박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BBK 정의가 뭐 확확 그냥 아니 이렇게 하면서 힘없는 국민들한테 도대체 사법기관에 정의를 세울 수 있냐? 그럼 검찰이 판사들을 한마디로 정치적인 이유로 사법농단이라고 조사할 만한 그런 명분이라도 있냐? 저는 믿질 않습니다. 좌우가 그런 걸 떠나서 현재 이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줄을 서가지고 대표자들이 와서 투표를 했다. 그래 한 표 차라며요. 표 계산 내 응가히 했겠구나 싶어요. 한 표 차. 그래가지고 국회를 보고 우리 판사 수십 명의 모가지를 잘라 주십시오 하고 또 그러고 나니까 그 판사 명단이 여건에서 쫙 퍼지고 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법관에 진짜 자존심을 걸고 이거는요. 제도적으로 이런 걸 개선하도록 하고 한두 명의 이번 부분에 이렇게 그렇죠. 확인된 사람을 처벌하고 나머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그렇죠. 독립성을 어떻게 네, 강화해 갈 거냐라고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핵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솔직히 다 그렇고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그렇지만 순진한 국민들은 법정에 가서 기립도 해요. 판사 들어오면 네? 네, 나도 솔직히 그때도 좀 꼽습니다. 법정에 갔다가 설라니까. 개인 불만은 불만이고. 네, 그런데 그렇게 존중을 해줬더만은 기껏 모여서 패거리 지어서 정권에 줄 서서 표결해서 동료들 수십 명 탄핵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걸 보고 6.25 때 북한군이 들어오면 동네에서 머슴들이 일어나가지고 항상 앞장서는 지주들 완장 차고 있죠. 찌르고 예. 이제 판사들까지 거짓을 해야 되느냐.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 누구나 살아남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휘두르는 권력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물론 거기에 휘둘리고 또 앞잡이처럼 나서게 되고 거기에 자기 살 길을 찾고자 행동하는 사람들도 비난받아야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만드는 추악한 권력을 우리는 단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농단 이렇게 붙일 거 아니고요. 다 있어 왔고 그리고 정말 적폐청산을 하려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정해진 합의된 사법 시스템 하에서 그 처벌을 하든 수사를 하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도록 그리고 여야 같이 해서 아까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제도화하는 것이 적폐청산이에요. 지금은 마치 빨갱이처럼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검찰이라는 총칼 언론이라는 총칼 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그냥 자기 성향에 맞지 않는 거 들쑤시고 파헤치고 처벌하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요새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왜 빨갱이 소리를 자꾸 하냐고 하시는데 정말 아직도 제가 적당한 표현을 못 찾았어요. 이런 식의 행동. 응? 총칼 들고 여기저기 막 몇 명이 몰려다니면서 완장 차고 다 들쑤시고 다니고 파헤치고 그러면서 정의를 외쳐요. 자, 내가 이 판사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나 하겠는데 얼마 전에 그 각하 이명박 정권 때입니까? 각하 새끼 짬뽕이라고 이정열 변호사. 아이고. 그런 이 각하 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이 사람이 그 부러진 화살이라고 화가 나서 석궁으로 그 판사를 쏜 상대를 쏜 그 교수 있죠, 그래서 김명옥 교수입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 사건에서 그 교수에게
유죄라고 뭐 이렇게 이 주심 판결을 때린 사람이 자기인데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그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때 영화에 뭐 안성기가 나오고 그랬죠. 영화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자기가 그런 거는 변호사가 잘못했다고 또 그 판결 내용을 공개해가지고 경고까지 받고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판결 내용을 자기는 잘못된 게 없다라고 하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2013년에 층간 소음으로 싸우다가 네, 맞아. 타이어에 그 사람 이 싸운 이웃 집 차. 자동차 앞문 열쇠 구멍에다가 맞아. 접착제를 넣어서 장치를 순간 접착제를 열쇠 구멍 안에 넣어서 그것이 굳어버리면 열쇠가 안 들어가지요. 자, 그럼 다음에 어디서 알아냈을까? 타이어를 펑크 내가지고 자, 이래가지고 사표를 냈어요. 만약에 보통 사람이 이랬다면 사표 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속되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사협회에 등록 신청을 냈는데 대한변협은 이 사람 징계 전력을 근거로 변호사 허가를 안 해주다가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판사가 변호사도 아니고 사무장을 하다가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뭡니까? 급기야 5년 만에 이제 지난 정권 바뀌어서 2018년 5월에 변호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보통 사람도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각하 새끼 짬뽕이라고. 제가 문재인을 싫어하지만 내가 문재인을 보고 진짜 각하 새끼 짬뽕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 내 이렇게 이 자존감이 그렇게 천박해지는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판사가 지가 또 사회적으로 지가 맡아서 판결을 잘못 내렸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건이 이 동정을 받으니까 아이고 이거 합의가 내용이 이랬다. 주심 판사로서 합의문을 공개를 해버리고 또 막 이웃하고 소음으로 싸웠으면 차라리 불러내라 가지고 주먹 다짐이나 하지. 치사하게 막 이거 안 볼 때 차에다가 접착제 넣고 빵꾸 넣고 그러다가 CCTV 걸려가 정말 이런 사람도 판사를 하고 있다. 하고 있었다. 예. 자, 이 사람만 있습니까? 자, 내가 오늘 좀 판사한테 좀 화가 나서 이 사채왕과 이 또 판사가 있어요. 예? 명동에 사채왕인데 이 사람이 그냥 사채왕이 아니라 도박판에 한국의 도박판에서 이 뽀찌 뜯은 걸로 시작해가 하우스에서 이제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사채왕이 됐어요. 판사왕이 아니라 이 사채왕이 결국은 이 판사를 한마디로 이 주무르다시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최민호 판사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자, 이 사람은 2억 7천만 원을 명동 사채왕한테 받은 혐의로 3년 실형을 살았다. 자, 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가 하면 사채왕이 심지어 이 사람들을 뭡니까 꼬셔가지고 뭡니까 이 도박판에 집어넣은 꽃뱀이나 브로카들을 그래서 브로카들한테 당했는 줄 알고 뒤에 이 사람이 이제 피해를 회복하려고 고소를 하거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 사채왕이 그걸 수습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경찰에다가 돈을 찔러줘가 이 사람을 마약을 갖다가 쓱 집어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마약 혐의로 구속했다. 그 사람이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꾸며서 만들어주는 걸 이 사채왕이라는 사람이 하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도박 브로카들을 돈도 뜯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면 또 판사한테 또 이렇게 해결하고. 자, 그뿐입니까? 지하철에서 음란 혐의로 이렇게 이상한 사진 같은 걸 찍다가 또 걸린 판사도 있지요. 있었죠. 예? 그래서 이 판사들이 하고 다니는 행각을 보면 지하철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가 한마디로 이것도 이 양반도 또 옷을 벗었지요. 자, 그래서 이 한국서 감봉 4개월을 받은 지하철 몰카, 판사 지하철 몰카가 일본에서는 판사 탄핵감이라는 거예요. 판사들이 탄핵을 하려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사채왕의 똘마니 판사,
그 다음에 각하 짬뽕으로 접착제 키 구멍에 집어넣고 타이어 빵꾸 낸 사람, 그 다음에 몰카 찍은 판사,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탄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서 정권이 되어서 벌이고 있는 정치판에 판사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동료를 탄핵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사실 법관 탄핵은 정치인들이 쓰는 수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당해야 될 정도의 법관이면은 이미 당연히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심지어 그 형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을 바로 할 수도 없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징계 목적 파면은 당연하고 형사 처벌되고 변호사 등록 못하고 이런 것들을 다 걸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지금 한마디로 이 좌파 정부가 사법부까지 속속들이 파헤쳐서 체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법농단, 법관 탄핵. 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 요 프레임으로 또 한 번 이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까지 네. 좌파의 소나기에 네. 빠른 시간 안에 넣어야 한다라는 네.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거라고 저는 예. 봅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몇 명 더 하겠습니다. 자, 한 광주지검의 많아요. 정모 판사는 이 알코올 0.15g으로 술이 떡이 돼서 차를 몰다가 택시 들어받고 택시를 망가뜨렸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잡혔는데 벌금 400만 원 받았는데 감봉 2월. 보통 사람이 직장에 다니다가 술이 떡이 됐다가 남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감봉 2개월이 되겠습니까? 일반 공무원 같으면 잘렸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판사 하나는 부산 이 지법의 윤모 부장판사인데 법무법인 변호사 소속 변호사한테 5차례에 걸쳐서 520만 원의 식사향을 이렇게 제공받고 2차례에 걸쳐서 86만 원 와인 선물도 받았다. 정직 2개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가카세키 짬뽕 판사는 이 법원의 합의문을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법원 내부에 정직 6월에 그쳤고 또 다른 판사 한 명은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다가 기사에게 진로 변경을 하라 했는데 기사가 말을 안 듣는다고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핸들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기사 목과 이런 걸 폭행을 했는데 벌금 200만 원에 감봉 6월. 예? 자, 이래서 지금 이 판사들의 이런 거 보면 심지어 성매매도 있습니다. 의정부 지법의 부장판사 신모는 2016년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교를 했는데 감봉 3월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저지르는 온갖 행태를 다 저질러도 이런 판사들이 수십 명이 있어도 이 판사들을 보고 탄핵하라고 말을 한 번도 안 했던 판사들이에요. 그러게요. 이런 일들은 다 정직이고 감봉이고 자기끼리 눈 감아주면서 이번에 이 판사들이 모여가 계급품을 무는 일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분들 다시 탄핵의 의미가 없네, 다들. 아니, 아직 현직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이분들 중에도 이번에 탄핵에 아마 탄핵시켜라고 감봉 정직 그러게요. 묻고 표 던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하면 재밌겠는데요. 참. 그러니까 이것이 법리와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금 진행이 아닌 거라니까요. 사법농단과 법관 탄핵은. 올 초에 또 이 기가 찬 거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올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자 변호사 같아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이혼 상담을 가장하면서 엄난한 내용의 말을 해서 감봉 3월이랍니다. 뉴스에 나왔었죠. 예, 참. 아니 근데 사실 저는 뭐 판사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만 그 사람은 판사 아니라 판사 할아버지라도 분명히 잘못을 할 수 있고 때로는 또 실수 뭐 한순간에 유혹에 빠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다고 해서 다 법복을 벗어야 한다든가 뭐 감옥 가야 된다든가 그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처럼 법관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되고 법관이기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한번 뉴스 나면은 정말 거의 한동안 굉장히 지옥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왔던 것인데 지금 갑자기 사법농단은 뭔가 특별한 것처럼
대단한 것이 발견된 것처럼 하는 것이 가장 저는 이런 거 저런 것보다도 진짜 사법부 입장에서 가장 나쁜 것은 정치화되는 거예요. 정치화되는 게 최고의 범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 앞에 짓는 범죄, 나라에 짓는 범죄. 저는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교사, 지가 집에 가서나 개인적으로 노조 활동을 어디 가서 하든 상관없는데 애들 앞에서 재판부에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판사나 뭐 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내는 검사 있다면 이거 그냥 두겠어요? 자, 이런 판사. 그래서 이 정치 성향을 적어도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드러내거나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 일본에서는 이런 정치 성향을 가진 판사들 조직을 대법원장이 해체를 시켜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자, 이번에 이 판사들이 모여서 전국 판사 회의에서 탄핵을 촉구한 부분에 대해 세월이 지나면 이걸 또 수사를 해서 그때 누가 시켜서 어떻게 모였고 어디서 지시가 좀 내려왔냐 해서 이번에 또 탄핵에 참가해서 찬성 던진 사람이 어느 날 또 탄핵의 대상이 되는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 개판 5분 전인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산 넘어 산입니다. 예? 자, 이제 판사들이 청중들을 재판정에서 기립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양심이 있으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반성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쨌거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저는 역사적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장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대법원장의 임명이 정치 권력에 자유롭지 않다라는 건 알지만 그분이 뭐 대법원장까지 하고 나서 다시 어떤 개인의 삶, 뭐 변호사로서 다시 뭐 출세 가도 그거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임명 과정은 어떻다 쳐도 어쨌든 대통령 개인이 뽑아준 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되신 겁니다. 그러면 되고 나서는 정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헌법 정신에 맞게 사법부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며 또 정치 권력이 아무리 사법농단이니 법관 몇 명을 탄핵해야 된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사법농단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개혁할 것이고 헌법에 맞춰서 제도로 우리의 독립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말 한마디는 해야지 사법부 수장 아닙니까? 왜 이런 말들은 입도 뻥끗 안 나오고 알고 보면 뒤에서 시킨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한국의 사법부를 정치 성향으로 이끄는데 이 사조직을 이끌면서 획격한 공헌을 한 사람인데 이제 점잖게 뭐 일과 관계없는 듯 어제 밥 먹었다지 않습니까? 누가 관계없다고 보겠어요. 자, 이 나라가 이제 망조가 들어가 ILO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춰서 비준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소방관도 노조를 공무원 노조에 가입을 허용한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소방관들이 파업을 해서 불났는데 너가 끄라 우리는 파업 중이다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전방위로 무너져 가는데 정말로 이때 판사들까지 나서서 이 짓거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다 미쳐도 판사는 마지막까지 안 미칠 줄 알았는데 그들도 인간이네요. 뭐 별별 행동 다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